한은행이 사실은 금리를 올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특히나 연준 자체가 뭐 내년에 4번 내린다고 했다가 2번 내리는 걸로 전환을 했잖아요. 연준도 늦게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방어한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부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방법은 사실은 내수와 수출 모두 빨간불이 켜지면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과 정치 리스크 등 우리나라 경제를 막고 있는 걸림돌들이 참 많은 연말인데요. 오늘은 2025년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깊이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분은요,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뽑는다 그러면 뭐 시장에서 환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1,450원대 뚫고 뭐 이러다가 정말로 1,500원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15년 만에 최고치라는 환율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달러가 강세인 이유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미국 경제가 사실은 너무 좋죠. 그다음에 뭐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기조가 사실은 조금 둔하다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리를 갖다 팍팍팍 내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 경제가 사실은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아직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연준이 그 금리를 갖다가 내리는 속도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좀 둔화시키고 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달러 강세 요인으로 꼽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사실 트럼프 그 당선인이 추구하는 정책들 자체가 사실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약간 좀 키우는 것들이잖아요. 관세라든지 뭐 이민 정책 역시 점점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달러 강세 요인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사실 다른 나라 그 상대 통화들, 주요 상대 통화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 달러 강세 기조가 좀 꺾일 텐데, 일단 유로 뭐 거의 1대1 수준에 와 있잖아요. 이걸 갖다 페리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럽 지역에 그 경제가 너무 사실은 안 좋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 또 유럽 연합을 갖다가 리드하고 있는 두 국가, 독일하고 프랑스, 공이 뭐 우리나라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에 사실은 휩싸여 있는 거고요. 그 뭐 거국 내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만들고는 있는데 그 언제든지 그게 너무 허약하게 가지고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유럽 지역의 어떤 정치적 불안정성, 그 다음에 경기 둔화, 어떤 침체 양상들, 독일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유로가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위안화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도 보니까 달러 대 위안화가 7.3인가요? 뭐 7위안을 돌파해 7.3까지 갔더라고요. 역시 중국 경제도 내일을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특히 이제 트럼프가 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사실은 대중국 경제가 더 심해질 거라는 어떤 우려들 때문에 그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앞날 이런 것들 갖다가 쉽게 그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위안화 약세 현상도 깊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원화라도, 우리 원화만이라도 좀 어떻게 좀 강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강세 요인을 보일 만한 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강세 요인을 결국 보이려고 하면은 수출이 잘 돼가지고 팡팡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뭐 올해 수출이 뭐 조금씩 좀 나아질 이유는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전년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 뭐 플러스 성장을 보일 뿐이지 그게 기저효과로 보일 뿐이지 기저적으로 이게 확 좋아진다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특히 연말로 가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우려들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뭐 한국 경제의 어떤 취약성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되면서 한국 제조업들이 더 어려움에 처할 거라는 어떤 뉘앙스들이 계속해서 풍겨나오고 있는 것들이니까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들, 또 성장률 자체도 사실은 뭐 2분기 마이너스 성장, 3분기 0.1% 성장했나요? 네. 이런 미약한 성장세가 사실은 그 원화 약세의 어떤 한 요인으로 이게 꼽히는 거고, 거기다 이제 치명타를 가한 게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했는데 계엄이 딱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어떤 정치적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여전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계엄 이후에 4일날 1,440원 돌파했고요. 19일 날 1,450원 돌파했고 오늘 1,460원을 사실은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일단 가결이 돼가지고 일단 가결이 됐지만은 그 이후에 정치 로드맵이 아직도 굉장한 불확실성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여야 간에 좀처럼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은 가결이 됐지만은 국회에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은
그 이후에 로드맵들이 전혀 이게 어떻게 보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점 깊어지는 거고 외국인들은 그걸 갖다 믿지 못하는 거니까 사실은 원화를 살 이유가 없다, 원화 자산을 살 이유가 없다나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대외적인 환경과 대내적인 환경이 다 겹치면서 이렇게 환율이 치솟고 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는 강달러가 계속 고환율이 지속된다고 본다 그러면 수혜를 입은 업종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이렇게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격을 입을 분야와 또 호혜를 입을 분야 뭐가 좀 있을까요? 외화부차가 적은 기업들, 대기업들, 그 다음에 수출이 잘 되는 기업들. 우리나라 이제 그게 뭐 대표적인 게 사실은 뭐 조선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만큼 사실 우리나라가 이 서플라이 체인 자체를 갖다가 국제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공공행진하면 수출 기업한테는 일단 득이 되는 건 맞죠. 그렇지만 과거만큼 그 승수 효과가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중간재들을 수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고 수입하는 것들은 그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갖다가 거기서 반감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 우리나라에 크게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그 생산하는 걸로 해가지고 제조를 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들은 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뭐 대표적인 게 요즘 뭐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뭐 조선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쪽은 이제 환율의 어떤 수혜를 갖다가 뭐 크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 나머지 제조업들에 대해서는 과거만큼 그렇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그 수출 효과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원화만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엔화도 약세를 보이는 거고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통화만 뭐 완전히 약세를 보이게 되면 수출 기업한테 그만큼 어느 정도 득이 되겠지만은 동반 약세를 아시아 통화 자체가 사실은 동반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수출에서의 어떤 큰 이득 뭐 효과를 갖다가 기대하기는 사실은 어렵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사실은 아시아 통화들이 대부분 다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통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는 거예요. 올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원화가 절하된 게 한 20% 이상 절하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절하된 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통화보다 더 약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얘기죠, 사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경제 펀더멘탈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태국만큼 우리가 약한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원화 약세 이유는 뭐 다른 데 있다. 그거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사실은 수입 물가가 역으로 높아지잖아요. 지금 WTI 같은 경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 70달러 선에서 안정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원유 같은 가격이. 근데 우리나라 그 휘발유 들어가면은 주유소 가보면은 뭐야 이거? 뭐 왜 이거 올라? 오히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수입 물가 부담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식탁 물가 자체를 사실은 위협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거기는 뭐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먹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외국에 의존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파묘 같은 것들인데, 이 야자유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야자유를 갖다 식용유로 쓰지는 않죠.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게 이제 과자나 아니면 라면 만들 때,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이 파묘 자체는 엄청나게 씁니다. 근데 그게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인도네시아 가뭄이 들면서 이 파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코코아, 카카오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게 제가 보니까 런던 선물시장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4배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초콜릿에만 쓰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코코아 같은 것들이. 그게 이제 서아프리카 지역, 그게 이제 가나, 나이지리아, 뭐 카메룬, 코트디부아르인가요? 그쪽 4개국에서 전 세계 생산량이 한 70% 생산하는데 이쪽엔 또 가뭄과 폭염이 와가지고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사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 물가, 체감 물가는 굉장히 고공행진하잖아요. 뭐 일단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물가 자체는 뭐 2% 이하로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오늘도 내가 점심 먹는데 깜짝 놀랐어요. 간단하게 먹으려고 도시락 가게를 들어갔는데 도시락이 15,000원짜리 이하가 딱 하나 있더라고. 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식탁 물가, 외식 물가의 어떤 고공행진들,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원달러 환율로 인한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사실 사이드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과거만큼 원달러 환율로 인한 어떤 이득이 거의 없다. 왜 그러냐면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입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입하는 뭐 기업들한테는 이게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계속 지금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 백약이 무효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외환준비금도 많이 줄었잖아요. 4,600억 달러인가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천억 달러 초반대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정부가 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개입할 수도 사실은 없어요. 개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외환 방어에 대해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 상승을 갖다가 이게 시장 자체적으로는 거의 뭐 제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고 사실은 여기에서 투기자본들이 원화를 공격할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서 미세 조정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정부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결국은 한국은행이 뭐 지금 브라질처럼 금리를 조금 올려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데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한국은행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냈잖아요.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금리를 오히려 내리겠다 내년 초에. 그렇다면 뭐그 한은행이 사실은 금리를 올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특히나 연준 자체가 뭐 내년에 4번 내린다고 했다가 2번 내리는 걸로 전환을 했잖아요. 연준이라도 금리를 팍팍팍 내려주면은 우리가 조금 버티거나 조금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연준이 늦게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방어한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방법은 사실은 그 정부 사이드에서 나서서 사실은 그 한미 간 통화 스와프를 갖다가 체결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 외환 시장의 어떤 그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지금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잖아요. 누가 나가서 얘기를 할 거며 그쪽에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겠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그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갖다가 이걸 누를 수 있는 게 누르기가 그러니까 하방으로 이걸 갖다 제어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 분석가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다. 한 가지 키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아시아 통화보다도 더 이렇게 절하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개가 거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지 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이런 환율의 어떤 고공행진 이런 것들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